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꼽아왔습니다. 예. 네, 김진표 전 의장이 이제 회고를 올렸는데 요즘 뭐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이 지지난해죠 벌써.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 참사가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 써서 이 부분이 한창 지금 여야 간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일단 김진표 전 의장이 이슈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 꼽아왔습니다. 네. 여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네. 최진 원장은 뜬 인물. 한국 정치인은 아닌데 네. 한국 정치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 트럼프 후보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다시피 미국에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고 또 도덕성 시비도 많고 또 온 세계가 이게 돈키호테라고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그러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기 주자로 떠오른 사람. TV 토론에서도 아주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또 우세할 정도로 한 인물. 참 한국 정치에 주는 메시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예. 조금 아까 외신 전하면서도 그랬는데 미국의 금융계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일반 가정이 낼 세금도 늘어날 것이다라고들 분석을 하는데도 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강력한. 근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금융권이 보니까. 그럼에도 참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제 고령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도 상당히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약간 극우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되는 것 반응이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물 리스크 많이 있어도 뭐 잘만 나가는 거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 흐름이. 자, 그럼 뒤에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전 그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이번 주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입법 청문회,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련된 입법 청문회 때 여러 이제 발언들 많이 내놨죠.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특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답게 좀 이제 중진답게 그동안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위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좀 말을 정제해서 발언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유상범 의원한테도 뭐 말한 것도 그렇고 유재은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도 말한 것도 그렇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는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 흐름을 조작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유상범 의원에게도 참 뭐 그런 말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걸로 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는 이름이 이시원이라고 이제 시원하게 않으면 하지 말란 뜻이냐 뭐 이런 얘기도 왜 말을 이렇게 자꾸 가볍게 해서 굳이 안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꼽았습니다. 네. 품위를 좀 지켜야죠. 일단 드님도 정치인이 아닌데 역시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손흥민 축구선수 아버지 손웅정을 놓고 봤습니다. 폭력 시비 요즘 뭐 논란이 있는데요. 아무리 방향성이나 방식이 옳다 하더라도 이게 참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손웅정 씨에 대해 상당히 저는 원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시대 흐름이라는 게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정치도 맞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를테면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포퓰리즘 시대 흐름에 맞으면 그게 또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최상병 사업 같은 거 별거 아니더라도 이게 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 그 시대 흐름이 중요하다. 본인이 아무리 옳다고 강조를 해도 결국 세태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세리 선수 부친 그 논란이 일다 보니까
그냥 그 괜히 아무 관계도 없지만 손흥민의 아버지는 안 그랬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좀 주목받았는데 반대로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이제 뭐 좀 아까 우리 최진우 원장께서 뭐 세상 변화 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 손흥정 씨가 이제 해명하면서 쓴 표현 가운데 우리 뭐 코칭 스태프진 누구도 사랑 없이 뭐 아이들한테 한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그렇죠. 옛날에 그 갑자기 전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좀 옛날 용어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사랑의 매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체벌가하는 게 거의 폭력으로 돼 있기 안 때문에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 사랑의 매라는 건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관련된 법 규정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이 그런 용어를 아직도 쓴다는 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죠. 제 말이 예. 여전히 옛날 인식에 예, 빠져 빠져 있는 계시구나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자, 뜬 인물 진 인물에 아까 이제 김진표 전 의장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진표 의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독대에서 나눈 얘기지만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하는 얘기인데 공적인 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석이라 하더라도 아니 사적인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회고록에서 그런 거 쓰는 게 회고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김진표 그리고 의장 임기를 마쳤고 맞춰서 회고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임기 때 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왜 국회의장까지 한 분이 가볍게 이런 말을 하느냐 사석에서 나눈 얘기고 독대를 청한 자리에서 한 얘기를 왜 나누냐.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그 김진표 의장이 그 말 했던 거에 대해서 맞을 거다. 그 국회의장이 한 사람이 뭐 없던 말을 이렇게 만들어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단지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알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한 건 좀 팩트라고 봅니다.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그 말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곡됐다고 표현했죠. 왜곡됐다고 표현했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야당 이걸 자꾸 정치 쟁점화시키는 거 이건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인식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공격할 수 있죠.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데 김진표 의장도 사실은 자신도 그런 의도로 그 회고록에 그런 말을 쓴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보고가 네, 너무 가는 거에 대한 경계에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감을 표명했는데 야당이 이 문제는 이쯤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쟁점도 워낙 많고 지금은 특검이다 뭐 탄핵이다 많은데 이쯤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쯤 할 것 같지 않죠. 계속 아마 이거 확대 이슈화 시킬 겁니다 아마. 당장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에서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말씀하십시오. 이거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예요.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문제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또 지나간 것도 뭐 주관적인 생각을 또 들춰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 전 이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이랬다면 문제가 큰 거지만 워낙 지금 여야 간의 이 전선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또 다시 한다는 게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 대통령이 그 말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팩트가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우리나라의 말이죠. 회고록 정치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이든 정치이든 간에 회고록을 내면 반드시 폭로성, 자극적인 그런 내용을 하나씩 툭 던져야 언론이 이슈화되고 책이 발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은주 출판사 저도 책을 내다 보면 그런 많은 유혹을 좀 받습니다. 뭔가 좀 탁 튀는 걸 하나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상당히 침소봉대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고 이렇게 통합적 사고를 가졌으면 이런 게 별로 쟁점화가 안 될 텐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럴 줄 알았어라고 이제 자꾸 터져버리는 확대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사실 팩트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책 쓸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이거 대통령 완전히 낙인 찍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책에 이걸 쓴 부분에 대해서는 최준 원장과 최창일 교수의 판단이 좀 다르네요. 최준 원장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네. 최창렬 교수는 회고록이라는 게 이런 거 쓰는 거다. 쓸 수 있다. 저렇게 봅니다 일단. 그것도 의장 임기가 끝난 네. 후에 나온 거니까. 네. 뭐 어제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책 말미에 이제 저와의 대담이 실려 있어요.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 김진표 의장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서 책을 미리 좀 촉고를 보시고 네.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제 자기랑 좀 청구하라는 대담을 합시다라고 아, 예.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책을 원고를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네. 저도 바로 그 대목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요 발언이 탁 눈에 들어와서 아, 예.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담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김진표 의장한테. 근데 김진표 의장이 쭉 자기가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를 소상히 전달해 줬는데 그 내용이 박홍근 의원이 메모장에 있다고 한 똑같아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그 진실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전체 윤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부분이어서 왜곡됐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말이 많은지 아니면 김진표 의장이 있는 그대로를 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무튼 저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걸로 예. 봐서는 김진표 의장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까지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특정 세력 유도 조작 뭐 게다가 뭐 몇몇 언론사를 좌파 언론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이라면 예. 그 인식에는 큰 문제가 문제가 있는 있는 거죠. 거죠. 그 앵커가 책을 보시기에 딱 눈에 띌 정도로 이건 상당히 파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사실인 것처럼 규정사실한 것처럼 그것도 책이란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 책은 기록이 되면은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은 좀 섣부르고 저는 좀 무모한 있다라고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당시 김진표 의장이 이 문장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는 좀 안 나누셨어요 두 분이? 뭐 당연히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었을 수가 네, 없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는 거죠. 한 것이다라는 글쎄 저도 그런 표현이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다음 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들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할 얘기하겠죠. 것이고 예, 예. 대통령실은 이제 또 부적절하다, 뭐 왜곡됐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상당 기간 쟁점이 이어질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또 그 와중에 책은 팔려 나갈 거고. 지금 더 팔리겠죠 이제. 자, 1시 30분 바로 다가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 가장 심하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34km 막히는데 가평 휴게소에서 화도까지 정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이후로 수월하다가 김천 휴게소 2,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대모까지 10km 막힙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전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의 말인데요. 이재명을 지키는 게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키는 게 국가를 지키는 거다, 나라를 지키는 거다. 예. 이 말 이게 뭐 지난번에 했던 그 강민구 최고가 얘기했던 그 이제 이재명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다 뭐 이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도 같은데 예. 뭐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닙니다만 왜 민주당이 자꾸만 현역도 그렇고 현역이 아닌 분도 그렇고 이렇게 과도하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듣기 민망한 이런 얘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걸 지적해봐야 소용도 없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이 특정인을 대표를 말이죠. 제왕적 존재로 몰고 가는 거 이건 예. 현역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이거 지식인으로서도 그렇고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지적해봤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다니까요. 글쎄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본인들이 근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당직을 좀 얻어서 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쨌든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는? 조금 전에 전상일 교수님 잠깐 모두 연구하셨는데 며칠 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인들에게 정청래 위원장이 예. 했던 얘기죠. 현역 군인에게 10분간 퇴장하세요라고 얘기를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옆에 있던 박지원 법사위원이죠. 민주당에 그 한쪽 발 들고 두 손 들고 있으라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야, 그 증인이 그날따라 현역 군복을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별 2개 달고 참 그 모습이 참 군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다. 어제 보니까 그 정성우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민망하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예. 할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 중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은 많이 아마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그러게요.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좀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증인들이 선서도 하지 않고 뭐 불성실한 대답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별을 달고 현역 군인이 나왔으면 최소한의 이 기본은 갖춰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마치 초등학생들 하듯이 10분간 나가서 뭐 퇴장하세요 이런 부분 일어섰어요 하는 모습들이 이거 온 국민들이 다 TV를 통해서 보는데 예. 참 보기가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모습 자체가 그 정청래 의원 정치 초년병부터 워낙 독설로 유명해가지고 어제도 언급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장 시절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콕 집어서 불공천 그렇죠. 공천 배제를 공천 했던 그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옛날 행태가 그대로 나온다. 지금 글쎄요. 이제 3선 4선이 되는 그런 마당에 참 좀 그렇고요. 아까 유상목 의원 얘기하다 얘기 안 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이해가 안 그 가. 코미디였어요. 코미디죠. 게다가 그 박지원 의원은 그 뭐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가 뭡니까? 연세가 80이 된 그 노 정객의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런 완전히 얘기. 그냥 그 국회 안에서 개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그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네.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자, 금주에 한마디 정리해봤고요. 지난주 우리가 이 방송하고 있을 때 오후 1시에 원희룡, 오후 2시에 아, 그렇죠. 한동훈. 순서가 헷갈리네요. 3시가 원희룡이었고 2시가 한동훈, 좌우간, 뭐 1시가 나경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니까. 자가 우리가 방송하고 있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나란히 네.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마 한동훈 출마 선언에서는 대통령하고 뭔가 각을 세우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네. 라고 최창렬 교수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네. 근데 그대로 됐죠. 그건 뭐 어쨌든 어떻게 맞았습니다, 예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한동훈 이제 후보죠.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정 관계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총선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태도, 행태, 인식 이런 게 문제가 됐다라는 그 평가나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거에 가장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게 당정 관계거든요. 당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답지 못하게 상대적 자율성을 잃고 말이죠. 그저 윤심 쫓기에 바빴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용산에서는 나경원 의원 지난해 얘기입니다만 연판장 돌려서 맞고 또 김기현 체제 들어서기하고 이준석 체제 무너뜨리고 이게 다 그 투표에 실패했던 이유들인데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그거 하나 지적 못한다면 그 후보들 나와서 뭐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지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건데 지금 또 새 후보는 다른 여타의 새 의원은 그걸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 원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의 경선 구도. 예, 일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뭐 나머지 3명이 한동훈을 향해서 뭐 배신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여론사를 보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희 세 사람 후보로 합힌 지지율이 한동훈 한 사람을 못 미친단 말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선 배신론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먹혀들어갔느냐. 오히려 그래서 당원들은 배신론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윤한 갈등 차원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이 각각 3선 이상입니다. 그렇죠? 나경원은 5선인데 이 중량급 차기 대권 주자급이 일주일 내내 뛰었는데도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스스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만 맹렬히 공격했지. 첫째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당 쇄신 청사진이 없다. 두 번째, 거대 야당에 맞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야 전략에 플랜이 없다라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하겠다는 이게 당정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한동훈만 공격하는 것만 보고 당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당을 맡기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지금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에 지금 이 패턴으로 다음 일주일 또 간다면 한동훈 대소로 가고 어대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지난주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이 라디오를 들었더니 이제 한동훈 2시에 출마 선언하는 선언문 내용을 이제 육성으로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시사본부에서 패널들과 나누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국민의힘이. 근데 우리 두 분도 기억해 보세요. 4월 10일 총선 끝나자마자 우리 방송에서 윤 대통령부터 국민의힘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뭐 총리도 사퇴하고 비서실장 사퇴하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 다음엔 뭐 그러면 거국내각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2달이 훌쩍 지났는데 비서실장 바뀐 거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그 출마 선언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인식인데 라고 이제 쭉 나중에 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다음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 등등도 언급하고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이 여권이 총선 참패 이후에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변한 상황의 인식은 한동훈 위원장은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최진 원장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후보들은 그냥 뭐 보수 정통성과 대통령과 완팀과 뭐 그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조로워요. 그리고 뭐 이제 드디어 배신자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거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여권의 그 패배를 가져왔습니까? 그 이후에 뭐 탄핵도 그 이후에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나경원, 원희룡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륜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5선이나 하고 4선 정도 하면은 제주도지사 그러면 그 나름 경륜이 있을 텐데 그건 다 어디로 가고 오로지 친윤이다 배신자다 이러고밖에 모르니까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국민님이 제일 어려운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경원이나 원희룡에 대해 어떤 대안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던 차에 한동훈이 대안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됐든. 수정전을 했으니까. 우리식대로의 특검법을 제안하는 것도 그전에는 자 야당이나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 최상병 특검. 이게 뭐 눈뜨처럼 불어나는데 여당을 할 수 있는 거 안 한다 못 한다 이것뿐이었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계속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인데 이때 한동훈 어쨌든 턱 내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발 특검법으로 한번 맞서자. 그래서 특검법 대 특검법으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여야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전환시킨 거죠. 여당이 계속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프레임에서 이제는 똑같이 서로 맞서는 여야 대결 국면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추세에서 어떤 공격적으로. 두 분은 그러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동훈 후보가 그나마 국민의힘을 위해서 올바른 행보를 가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들 보시는 건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뿐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마저도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을 거부한 거.
근데 또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를 보면 TK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네, 많죠. 이런 걸 볼 때 또 그다음 이제 또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실이 이번 대표 경선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 만들듯이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뭔가 또 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보세요? 미래 전망을. 저는 이 대통령실이 대통령 권력이 이제 3년이 채 안 남았지만 3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거의. 반도 안 지났어요. 네, 반도 안 지나고 이 권력이 만만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엄청난 권력이라서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 힘은 빠졌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워낙 이제 안 좋으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작정하고 권력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철호 지사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홍준표 시장이야 그렇다 치고 이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상당히 조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도 뭐 꽤 남았으니까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니까 말이죠. 이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떠한 또 이 돌발 힘이 작동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당심이 변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이 그 40%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과 너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작동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설령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한계가 있다. 한계 오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영남 민심, 영남 당심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보수층이 볼 때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구도를 깰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그래서 후보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TK 지역에서 윤심 작동이 강하게 한번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경북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홍준표나 이철우 지사가 상당히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류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친윤 쪽에 청신호고 한동훈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강하게 한번 더 세게 한번 작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TK 민심이 상당히 좀 흔들릴 휘청. 그러나 한동훈의 대세는 뒤엎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보는 거고. 두 분 인식이 비슷하네요. 그 부분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테면 후보 간의 단일화론입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원희룡 같은 경우는 단일화해서 반한동훈 전선을 형성을 할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분명히 이제 원희룡 같은 그 여지는 이제 남겨놓고 그리고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냐면 두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권주자급인데 한동훈 자기들이 말하는 정치 초심자를 놓고 이 중진급들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2, 3위가 연대해가지고 선관위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또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 사전에 연대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결선 투표라는 게 사실 그때 가서 단일화가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더구나 또 민심이 또 20%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민심에서는 오히려 또 한동훈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한 두 차례 정도 세게 변수의 바람이 불어서 한번 요동은 치겠지만 그래도 어디안에 큰 흔들림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에 나온 아까 말씀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같이 얘기를 했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약간 수위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약간 김진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의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대통령실 편을 좀 드는 것 같은 입장을 취했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수준이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정도 수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다만 사실이라면 매우 문제라는 언급은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계속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남 민심이 무조건 배신자다. 라는 프레임이 안 통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좀 봅니다. 그 정도 수위를.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에게 만약에 어드바이스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약간 친윤 메시지, 친윤 행보로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한동훈은 비윤이다. 심지어는 반윤이다. 이런 의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나무주부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륜이란 단어도 나왔어요. 윤석열 의원 입에서. 전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좀 친윤 행보를 보이는 게 낫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동훈에게는 수직적 뭐 이렇게 당정 관계도 좋지만은 협력적 수직적 관계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대통령과 어떤 협력
이런 부분 소통 예. 이런 부분 강조하는 건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낫지 않나 어찌 그런 보면 생각이 그건 듭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사건건 그렇죠. 대통령을 물어뜯으면서 어떻게 대표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바람직하지도 뭐, 않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선 전국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만 이제 민심을 기준에 두고 뭐 국민의힘도 최상병 특검 같은 건 대안을 갖고 해야 한다 정도가 이제 그렇죠. 마지노선이겠죠. 어찌 보면 그 이상 뭐 가능할까요? 그 정도면 상당히 그 수위도 높은 거예요. 예, 대안을 예. 제시하면서 얘기한 거라 하더라도 그 정도 얘기한다면 지금 여권의 주류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 거부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한동훈 후보가 지금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수위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선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오히려 말이죠.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크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가 당심이고 20%가 민심인데 20% 민심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상당히 지금 20% 민심을 오히려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뭐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막 가동하고 뭐 고양이 뭐 이름도 올리고 뭐 영화배우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런 민심을 겨냥한 그런 행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민심 20%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꽤 많은 좀 표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심 80%에서는 의외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나경원이나 원희룡 이쪽에서 반 한동훈 그룹 쪽에서 더 저는 좀 파이가 좀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격차가. 방금 최 교수께서 결선 투표 안 갈 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결선 투표를 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가면 위험할 수 있죠. 가면 위험해져요. 초반에 과반을 얻지 못하면 예. 나머지 세 후보는 똘똘 뭉칠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로서는 1차에서 끝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2차는 대단히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2차를 가더라도 저는 한동훈이 그래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2차에서 결선 투표에서 이기려면 말이죠. 알겠어요. 1위와 2위 표 차가 적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표가 차이가 나버리면 2, 3, 4가 합혀도 표가 합혀도 결국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드뭅니다. 과거에도 보면. 자, 앞으로 3주나 남았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그 국면 변화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방통위원장 그리고 또 방송 관련된 민주당의 그 뭐 법안 처리 이게 지금 하루하루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바로 이 KBS, MBC, EBS의 신임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의결을 해버렸고 위험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고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자진 사퇴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그럼 또 후임자를 인선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이 형국을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이동관 딱 똑같은 이 모습이죠.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도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사퇴했거든요. 이번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만약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권에서 생각하는 그 구도로 안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퇴를 하고 미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 MBC, EBS 이제 이사 선임 의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맡겨 이런 상황이고 야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밀고 나가는 건데 지금 일단 MBC의 그 대주주가 방문진 아닙니까? 예. 방송문화진흥회인데 그 이제 이사 선임이 그 이사들의 그 임기가 8월 12일이에요. 예.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야당에서 이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 여권에서 바꿔서 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좀 그래서 이건 여나 야나 자신들이 여당이 됐을 때 야당이 됐을 때 너무 달라요. 방송을 두고 자꾸 이렇게 가장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공정해야 될 방송인데 너무 정권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가려하는 게 아닌가. 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YTN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영구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은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그게 참 문제다. 이런 걸 언론적이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방송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번 사태는 사실 저는 예고된 사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은 전혀 모르는 사실 검사 출신을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동관 사태와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텐데 후임을 인선할 경우는 제발 이번만큼은 방송을 좀 상당히 아는 사람을 해야
그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마치 돌격대 같은 사람, 방송 모르더라도 나를 위해서 호위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방통위원장으로 쥐고지게 앉히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역풍으로 몰려오고 모든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권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역풍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이 도움이 되려면 분야별로 그대로 지금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언론계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 전문성과 언론계 나름대로 그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금 뭐 자진 사퇴설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고 후임자를 한다면 이번만큼은 꼭 좀 여야에게 비교적 좀 신망을 받는 방송 언론 전문가를 좀 발탁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전화위 보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번이나 당했는데 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은데요. 모르죠. 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 한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전에 당시 민주당에서 뭐 KBS 방문진 뭐 이런데 이제 이사들이 사장을 뽑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사장을 시킵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야 추천하더라도 최소한 야당도 동의하는 사람으로 사장을 시킵시다라는 법안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권하더니 이제 안 해요. 이러다 보면 사장을 영원히 임명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명분과 함께. 사실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럴는지도 모르죠. 사사건건 누구를 내세워도 야당이 반대하면 사장 임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도 적어도 정신은 그나마 공영방송 사장은 여야가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아라고 할 만한 사람으로 해봅시다라는 정신은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어떤 방송법에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인데 이런 사태에서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추구하더라도 최소한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평생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한국 사회의 한국 방송과 정치의 여러 가지 그런 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도화를 해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가니까 참 개탄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송사 이사진 문제는 사실 최상일 교수님 조금 전에 지적하듯이 과거 정권도 사실 뭐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뭐 누구만 탓할 것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모키가 부르는 Living Next Door to Alice 듣고요. 다음 주말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Sally called when she got the word. She said, I suppose you've heard